솔론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합니다. 아테네는 여신 아테네가 보호하는 법과 이성, 그리고 문화예술의 도시였고, 폭력과 잔인함에 기초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에 나오는 사회학 연구에서는 디오니소스 축제는 니체의 평가와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이 민주정의 도시국가 유대감을 위해서 비극의 문학으로 작용을 했고, 디오니소스 원리는 바로 민주주의를 함양하는 민주주의 정신하고 연결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 추계 시대에서 고대 그리스를 연구하는 사회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니체가 훌륭하고 니체가 이야기하는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게 예술 철학에서는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거의 오늘날 추기 시대를 토대로 사회경제적인 정치사회학적인 배경에서 보면 맞는 것은 거의 없다. 이런 아주 혹평을 당하기도 하죠. 델포이 신탁수에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원래 본래적인 의미는 너 자신이 인간임을 알고 신을 추종하라, 신을 따르라. 이 신탁에 의하면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소크라테스다. 아폴론의 이성과 빛과 도덕을 구현하는 자다. 후코가 상당히 재미있는 그 연구를 강의를 합니다. 이 주체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말년에 콜레지 드 프랑스에서 했던 강연집인데, 이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삶을 배려하라.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배려의 철학이었다. 생을 배려하는 철학이었다. 그러니까 철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식을, 인식론을 자신의 생의 배려로 설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체의 실천에 접합되는 거죠. 주체 실천입니다. 단순한 주체, 무슨 코기도 에르고숨 이런 말이 아니라 데카르트적인 주체가 아니라 지식을 자신의 삶의 배려로 설정하면서 주체의 실천, 그러니까 주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의 과정에서 진리를 만난다. 그래서 후기 푸코는 담론 분석과 계보학에서 주체의 해석학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이 하이데거 가다모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그것도 이 후코가 또 하이데거 가다모로 다시 리턴 되돌아왔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 같지는 않아요. 살펴보면 니체의 생철학을 여전히 계보학적으로 설정하는데,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체의 실천, 삶을 배려하는 주체의 실천, 실천 속에 여전히 이제 현존한다. 그러니까 후코에게서 관점주의는 상대주의가 아니다. 니체는 상대주의자가 아니고 이런 비판적인 인식, 존재론을 기초로 해서 이 니체의 그리스 철학의 한계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니체는 근대성 자체를 다 전도를 시키다가 보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전통을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이 비판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거 담론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담론에 대한 지배 담론에 대한 그 분석을 하려면 비판적 인식 없이는 불가능하죠. 또 이런 비판적 인식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향상이 되는 거니까, 삶에 대한 배려의 존재가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맥락에서 니체의 그리스 철학에 대한 한계랄지 또 근대성에 대한 좀 잘못된 부분을 이제 비판하고, 이런 비판적 담론 인식과 삶의 배려의 실천 철학을 기초로 이 파레시아의 윤리를 발전시킨다. 파레시아, 정직하게 말하기죠. 정직하게 말하라. 예, 밀려나간 자들을 위해서 이런 자본주의 파시즘적인 사회구조 안에서 예속된 자들, 이들의 권리와 이들의 인권과 또 이들의 삶에 대한 배려, 이거를 정직하게 말하는 이제 그 윤리를 이제 파레시아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델포이 신탁의 다른 경구는 어느 것도 지나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솔론의 절제 정치,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정치와 이제 윤리에서 이제 구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원초적인 고대 그리스의 계몽의 변증법의 이제 전통이다. 그러니까 조금
호르크하이머나 아도르노가 본 거하고는 좀 달라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는 달리 호메로스를 존경했어요. 어린 알렉산드리아의 이른바 알렉스 그 대왕의 그 어릴 때 가정교사로 있으면서 이 호메로스가 가지고 있었던 범헬라주의 비전을 심어주었고, 그래서 기원전 300년도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제 정복에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또 호메로스적인 그런 그리스의 헬라주의화가 이제 세계를 덮는데, 그건 이제 2차 역사적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호메로스를 비판한 거는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메로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았지만 소크라테스의 특유의 질문이 나오죠. 호메로스는 소크라테스처럼 전쟁 경험이 없는 자다. 전쟁 경험도 없는 자가 어떻게 전쟁을 저런 식으로 픽션화 해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하나의 비판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호메로스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게 아니라, 이들이 비판했던 건 당대 소피스트들, 이 권력이랄지 어떤 그 상대주의를 통해 가지고 자기 어떤 그 탐욕에 빠져 있는 소크라테스적인 삶의 태도들, 이제 그런 소피스적인 예술가들, 시인들, 뭐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더 이제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화이트헤드는 뭐 서구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의 각주라고 말을 했지만 옳지 않다고 봅니다. 뭐 화이트헤드가 뭐 철학을 제대로 한 사람도 아니고,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는 파라다임의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중세 철학, 그리고 중세 신학은 9세기부터 12세기 사이 바그다드 황금 시기죠. 그리고 스페인 코르도바의 이른바 아랍의 아리스토텔레스 르네상스가 있었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아베로스랄지 또 뭐 아비센나, 알파라비 뭐 이런, 그러니까 이미 바그다드 황금 시대하고 이 스페인의 코르도바의 아랍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전성기 시대는 바로 이것이 이제 유럽의 초기 르네상스를 열어주는 하나의 젖줄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 이제 추계 시대를 철학들을 검토하면서 하이데거를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뭐 하이데거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뚫어지게 본 분이고, 아리스토텔레스 자기 철학을 이해하려면 아리스토텔레스 10년에서 15년 정도는 그것도 이 그리스 원전으로 읽지 않으면 하이데거 철학은 이해할 수 없다. 그 정도까지 이제 말을 할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하이데거를 이해한다, 전 포기한 사람입니다. 고전 그리스어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뭐 읽기에는 뭐 제 자신의 능력이 안 되니까, 특히 이 올드 그릭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회학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 잠재태, 뭐 씨앗이 들어가서 현실태, 꽃이 피우잖아요. 이렇게 출현하는 거를 알레테이아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코 로마는 이거를 진리, 베리타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이데거는 이 부분, 잠재태에서 씨앗에서 꽃이 피움이라고는 현실토로 진행되는 속에서 스스로 진리는 드러난다. 이게 로마에서는 이걸 베리타스, 진리로 번역했으니까, 그래서 진리는 알레테이아다. 뭐 이제 이 부분은 뭐 하이데거의 독특한 입장은 아닙니다. 이미 그레코 로마의 철학 쪽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알레테이아는 베리타스, 진리로 이제 다 번역이 됐으니까. 그러나 이제 하이데거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하고, 이게 오늘날 아리스토텔레스 전문가들이 볼 때 과연 하이데거가 저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탈취할 수 있느냐고, 아나이쿠놈이라고 그러는데, 점유, 좀 강한 표현으로는 탈취한다는 거죠. 자신의 존재론을 위해서. 뭐 여기에 대한 논쟁은 상당히 뭐 심각하죠. 이 알레테이아 문제틀을 하이데거는 좀 더 한 걸음 더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존재자들을 존재자들로 되게 하는 존재 사건, 그 알레테이아의 기호는 무엇인가? 이게 한 걸음 더 나가는
하이데거의 아주 뭐 근원적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학자 쪽에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을 가지고 과연 하이데거가 존재론화한 거, 그것이 맞느냐, 이 정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한국의 하이데거 전문가들도 많으시고 또 번역들도 잘 돼 있고 연구 상황이 좋으니까 그쪽을 좀 살펴보시면 되고, 제가 하는 내용은 한스 요나스랄지 역사사회학자들이 과연 하이데거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제대로 평가했는가, 뭐 이 부분에 주어지는 거니까 뭐 그런 한계도 있고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뭐이 9장 10절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범주, 우시아는 본질이죠. 범주는 다른 범주들, 다른 또한 10가지 정도의 범주들이 나오는데 다른 범주들과 비해서 1차적인 범주예요. 1차적 범주. 본질 범주니까. 이거 이제 아날로간스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다른 범주들, 뭐 질이랄지 양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2차적인 범주다. 아날로가타. 그 항상 모든 거는 우시아라고 하는 1차적 범주에 비춰서 뭐 질이랄지 양이랄지 뭐 원인이랄지 이런 것들은 비판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다. 뭐 요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레테이아 진리 개념을 세 가지로 분류해요. 첫 번째는 존재와 사물 상태가 상응한다. 비례의 유비라고 그러죠. 비례의 유비. A가 B와 같은 거는 C가 D와 같은 것과 같다. 뭐 이런 비례를 하면서 유비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유비론은 상당히 중요하죠. 뭐 이건 토마스 아퀴나스랄지 뭐 심지어 나중에 칼바르트까지도 유비론 가지고 이제 논쟁들을 하는데, 두 번째 진리는 우시아입니다. 이 우시아라고 하는 이 본질에는 본질과 실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본질을 비판하고 실존으로 이제 선행한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했지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안 봤죠. 본질과 실존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우시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가 이미 들어와 있고, 이런 목적론적으로 현실태에서 잠재태에서 현실태에서 완성 목적으로 가는 변증법에서 유비론적인 인식 접근, 그러니까 동일시가 아니라 그 유비론적으로 비슷하게 그러나 열려 있다.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간 사람이 이제 에바하르트 융엘이라고 하는 바르트 신학자인데, 이분은 하이데거주의자고 불트만 제자인데 이걸 가지고 바르트 해석을 이제 토대로 삼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논쟁들이 이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 1번과 2번까지 알레테이아 진리는 주로 이제 이 토마스 아퀴나스랄지 또는 칼바르트의 유비론을 둘러싼 에바르트 융엘이랄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논쟁들이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하이데거에게는. 이 형이상학에 보면 영원한 제일 원인의 빛에서 잠재태와 현실태의 매개 없이, 변증법적인 매개 없이 스스로 드러나는 알레테이아가 있다. 이거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목적론적으로 보게 되면 일종의 바텀업 형식을 취하잖아요. 잠재태에서 현실태에서 그리고 목적론으로 가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에서 이 부분, 영원한 제일 원리, 부동의 동자죠. 여기에서 보면 잠재태와 현실태의 매개 없이 스스로 나의 사유에, 나의 지성의 사유, 누스의 진리로 드러난다.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하이데거는 평생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실험하고 완전히 이제 재해석을 이제 하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피직스라고 하는데, 뭐 오늘날 물리학의 근원 표현입니다. 자연학, 피직스. 그다음 니코마코스의 윤리, 그리고 이 형이상학의 이제 이 부분, 세 번째 부분을 이 존재 자체가 임재에 들어온다. 이거는 뭐 하이데거의 큰 기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탑다운 방식의 진리 플러스 해가지고 파르메니데스의 미지의 여신의 계시와 모자이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탈취와 모자이크, 여러분 이거 아무나 흉내내기 어려워요. 뭐 하이데거 정도니까 뭐 이렇게 탈취, 아이쿠능을 하고 모자이크를 하면서 이제 이 진리 알레테이아를 이야기하는데,
뭐 하이데거는 존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건으로 보니까 존재라고 하는 단어 자체로 고정이 안 된다. 그 빗금을 그어버려야 된다. 쥐어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 존재 자체를 존재하게 만드는 건 사건이니까, 진리 사건이니까. 그래서 뭐 그대로 흉내낸 사람이 데리다인데, 뭐 디페랑스를 이야기하고 해체한다고 그러고 뭐 엄청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정의라고 하는 건 해체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백기 들고 레비나스에게 투항해버리죠. 그래서 뭐 이 데리다를 가장 강렬하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이 지젝인데, 어쨌든 이 하이데거의 탈취와 모자이크, 이거 쉽게 흉내내기 어렵다. 이거 뭐 해체 이런 식으로 가기도 어렵고.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을 드러낸다. 진정한 말함을 통해서 어떤 것을 드러내준다. 진리를 드러내준다. 진정한 말함, 아포판시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만은 진정한 이제 말함을 통해서 소통해서 말해진 내용을 사실로 진리로 명백하게 드러내서 보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진정한 말함 속에 진리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아포판시스 구조를 존재와 시간에서 수용하고, 두 번째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잠재태와 현실태의 틀을 자연 사물의 출현, 뭐 나무가 성장한다, 꽃이 피는 과정, 이걸 알레테이아 진리로 이제 받아들이고, 자연은 피지스라 그러잖아요. 뭐 오늘날은 뭐 물리학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만 자연학이죠. 자연의 피와 그리스 말의 현상의 페노멘 피와 파가 접합이 됩니다. 여기서 이른바 하이데거의 그 유명한 존재론적인 현상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후설하고는 전혀 달라요. 후설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현상학은 다르고, 오히려 하이데거가 자기 자신의 그 현상학을 존재론에서 새로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물론 이제 후설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뭐 이런 탁월한 기여도가 있죠. 그러니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잠재태, 은폐에서 탈은폐로 드러나는 거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존재자를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니까, 여기서 이제 은폐와 탈은폐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이제 가져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아리스토텔레스 전문가들이나 이쪽에서 볼 때는 이게 에피스테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상응의 유비론적 비례, 에피스테메나 이런 유비론적인 범주, 우시와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잠재태와 현실태 사이의 변화가 존재하고 헤라클레이토스적인 생성과 변화의 존재가 있고, 이런 과정과 생성의 변증법에서 이 알레테이아는 목적, 완성의 빛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비판적 인식론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지고 있고, 하이데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 개념을 탈취하면서 이 목적과 완성의 빛에서 현실태와 또는 잠재태를 비판하는 이 부분은 이건 남용이 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또는 하이데거 철학을 하신 분들은 또 다른 뭐 의견들이 있을 텐데, 뭐 저는 이제 이 정도가 오늘날 사회학이나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전문으로 한 사람들의 이제 비판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 목적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윤리잖아요. 뭐 니코마코스 윤리,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서 공공선을 지향하는 정의, 뭐 이렇게 나타나니까, 하이데거 존재론에서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랄지 공공선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사전봉쇄가 돼버린다. 이런 비판이죠. 그리고 참 이 놀라운 것은 이제 하이데거의 모자이크 방식인데, 이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 이것도 탈취하는 거죠. 사실 파르메니데스하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파리메니데스의 그 영원한 일자라고 하는 걸 자신의 그 이데아 세계에 이제 수용했고,
헤라클레이토스의 생성과 변화의 변증법은 이제 현실계 이렇게 이제 이분화를 시켰는데, 오히려 뭐 하이데거는 대단히 용감하죠. 이 둘 사이의 유사점을 탈취한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로고스, 제우스의 음성을 들어라. 그 로고스의 음성과 이 파르메니데스가 이방 여신을 만났던 신비 체험, 그 두 가지를 이제 갖다 모자이크해서 로고스의 제우스의 음성과 미지의 이방 여신의 계시, 알레테이아, 이런 것들이 이제 모자이크가 되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리 사건은 부패한 창조의 세계로 던져진 현 존재. 이거는 한수 요나스가 그대로 밝힌, 이건 영지주의 신화론에서 온 거다.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는 부패한 세계로 현 존재가 던져졌다고 말하지 않는다. 출생성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어거스틴적인 의미에서도 축복이요 새로운 가능성인데, 상당히 하이데거에게는 어두움이 있다. 현재 이런 유대 기독교적인 창조에 대해서는 이거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패한 창조의 세계로 던져진 현 존재.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열림과 트임, 후기에 가게 되면 열림과 트임, 존재가 이 숲속에 있는 어떤 공간을 이렇게 열어놓는 트임과 열림의 현 존재. 뭐 이거는 탈존이라고 하죠. 자기를 나와서 이런 사방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 존재. 이 사방세계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세계와 죽은 자들의, 그리고 하늘과 땅, 그 안에서 이런 열림과 트임의 현 존재가 자기를 이제 벗어내어서 이 세계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이런 사방세계, 뭐 피아테 벨트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건 뭐 아주 그리스적인 존재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근대 과학 안 된다. 기술 문제가 전부 다 그냥 영지주의적으로 이제 다 비난하고 거절해버리죠. 그래서 죽기 전에 슈피겔 인터뷰에서 유명한 그 제목이 그렇죠. 신이 인간을 구원한다. 근데 뭐 가톨릭 신학자들은 이 신을 유대 기독교적인 신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레코 영지주의의 구원론입니다. 이 파르메니데스의 그 여신으로부터 받았던 절대적인 계시와 진리. 뭐 그것은 이제 하이데거 작품에도 나오죠. 철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파르메니데스의 그 신비 체험을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근대과학의 모든 기술 비판, 근대성에 대한 전폭적인 거절, 이것은 그의 유명한 존재론에 기초합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포스트 모던주의자고, 또 이게 오늘날 프랑스에서 뭐 데리다랄지 이렇게 이제 그 영향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사회학자는 여기서 이제 문제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전혀 잘못 봤다. 마르크스가 자본 1권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경제, 그리고 기계의 유용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중용 경제, 공공선의 거버넌스를 위한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무제한적인 취득 경제를 비판했다. 이미 자본주의적 탐욕이 그 시대에 상당히 많이 있었으니까, 물론 뭐 그 시대를,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를 뭐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무제한적인 탐욕의 취득 경제를 비판하고, 이 건전한 오이코노미아 경제로, 그리고 그 당시 기계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언제든지 발전했고, 그러나 이 기계는 영국 시대의 기계가 노동자들의 노동을 빼앗아 버린, 그래서 막 기계 파괴 운동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산업혁명 당시에. 오히려 기계는 힘든 노동을 해방시키고 공공선을 위해서 선용이 됐다. 이 다차적 근대성으로 보는 사람은 마르크스를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마르크스의 근대성 비판 속에는 대안이 있다. 대안적 근대성에 대한 사유가 마르크스 안에 담겨져 있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은 혹독하게 이제 하이데거를 비판하죠. 왜냐하면 그리스에서 여전히 테크네는 하이데거가 상상했던 것처럼 근대 과학의 기술과 착취의 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게슈텔이라고 하는, 뭐 과학이라고 하는 건 다 기술과 착취의 틀인데,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테크네는 하나의 시적으로 표현됐다. 그런 거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이데거처럼 그리스의 테크네를 이상할 수 없다. 그 당시 사회경제적인 발전이랄지 해외 교류랄지 이런 거 보면 이거 전혀 성립될 수 없다. 하이데거는 고대 그리스의 사회경제 발전과 코스모폴리탄 문화 교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한스 요하나스 이제 태제를 지지하는 사람은 존재와 시간 자체가 전부 다가 무슨 다 영지주의적인 신화로는 아니지만 거기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후기에 들어오면서 그대로 이게 현존재 탈전, 트임, 열림, 사방세계로 가면서 결국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를 탈취하면서 모자이크하고 결국은 하나의 그런 이방에 알려지지 않은 여신의 거기에 대한 경건한 자세로 끝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당히 많이 어려웠는데 곰곰이 또 들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것들은 여러분들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좋고요. 또 국내에 뭐 하이데거 전문가들이나 또는 좋은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사유가 중요하지 뭐 하이데거 사유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하이데거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또 비판적으로 거리를 둘 부분은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공공지성인으로서 사유를 발전시키고 삶의 배려와 실천을 발전시키는데 그 도움이 되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